예, 수업 계속 하겠습니다. 평가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자, 평가에 있어서의 유형 안에는 보면 영역별로 보면 지, 덕, 체로 나눌 수 있겠죠, 당연히. 지, 덕, 체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지 영역은 교과목들에서 가르치는 거고, 덕에 의해서 정의적 속성을 바라보는 것들은 우리가 생활기록부에다가 담임선생님 의견 쓰는 난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평가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체육 과목의 성적이 바로 심리운동적 평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영역별로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보면 수능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주로 인지적인 영역에 대해서 주로 평가를 하고 있죠. 대상으로 보면 학생을 평가할 수도 있고, 뭐 교사를 평가할 수도 있고, 수업을 평가할 수도 있고, 교육과정, 학교, 교육부의 정책, 그다음에 교육청의 행정기관, 그다음에 인사, 행정가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있죠. 학교장 평가 같은 경우가 인사, 행정가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평가 대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수능의 경우는 바로 학생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취 목표로 보면 최소 필수 학력을 따져보는 평가가 있고 최대 성취의 학력을 바라보는 평가가 있죠. 즉 우리가 목표를 주고 그 목표의 10개 중에 몇 개를 달성했냐에 따라서 얘는 꽈락, 얘는 합격 하고 나누는 당락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서 재수강 아니면 패스를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전형적인 최소 필수학력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대 성취 평가는 0점에서부터 더 높아서 누가 더 100점에 가깝냐, 누가 더 점수가 높냐라는 것들을 따져보는 것들은 최대 학력 성취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우리 수능의 경우가 최대 성취 학력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준거지향평가, 규준지향평가, 능력지향평가, 성적지향평가, 규준참조평가, 규준지향평가의 경우는 상대적 서열을 내는 겁니다. 결국은 수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서열을 내서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규준지향평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준거지향평가는 최소 학력평가처럼 목표 달성 여부를 따져보는 평가가 준거참조평가, 준거지향평가, 절대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목표 달성 여부의 달성도를 보는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능력지향평가는 학생이 보유한 능력 대비 얼마를 발휘했냐라는 걸 바라보는 것이 능력지향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성장지향평가의 경우는 교육받기 이전에 형성평가를, 진단평가를 실시했었던 거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얼마나 증가했느냐, 얼마나 잘했느냐라고 보는 평가가 성장지향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능으로 본다면 진단평가는 교육받기 이전에 과연 교육받을 수준이 되는지 그 레벨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가 진단평가가 되겠고요. 형성평가의 경우는 수업 중에 과연 그 수업을 제대로 따라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가 형성평가가 되겠습니다. 총괄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적을 내는 평가가 총괄평가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수능을 생각한다면 바로 총괄평가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그 양을 다뤄보는 평가죠. 125개 문제를 냈을 때, 50문제를 냈을 때 몇 개를 맞췄냐라는 양을 재는 양적 평가가 있겠고요. 질적 평가의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술 시험이다 그러면 미술의 수행 평가를 한다 그러면 미술 그림 그리고 걸 놓고 미술 선생님이 요까지는 5점, 그 다음은 4점 하고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성적인 요인을 반영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질적 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능이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양적 평가에 해당된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제한 평가 여부에 따라서 평가 방식이 나누는데요.
속도를 재는 평가와 역량 평가가 있는데요. 속도는 전형적으로 우리가 1시간 시험 주고 그 안에 점수, 그러니까 문제 풀고 걷어가서 시간을 제하는 평가가 속도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 역량 평가의 경우는 시험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는 겁니다. 너 능력 되는 데까지 자가 네가 능력 되는 데까지 다 쓰고 나와봐. 이게 바로 역량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수능의 경우는 속도 평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호작용 여부에 따라서는 정적인 평가와 역동적 평가로 나눠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정적인 평가라 하면 전형적으로 우리가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문지를 주고 그거를 점수를 냈다.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바로 내고 끝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적인 평가라고 볼 수가 있죠. 역동적 평가라 하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과거 그 뜀틀 시험을 봤던 걸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3단 넘어보고 넘은 애들 대상으로 4단 올라가서 넘고 거기서 넘은 애들 대상으로 5단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서 바뀌어나가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역동적인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은 정적인 평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면에서 보면 능력을 보는 평가가 있고 인성을 보는 평가가 있죠. 능력을 보는 평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능 IQ 테스트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주어진 시간에 다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줘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누가 더 많이 맞추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게 능력지향평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성검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 성격별 직업 유형 검사 같은 거를 해본다 그러면 어느 것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내용을 봤을 때 얘는 이런 유형이다를 구분하는 요소일 뿐이지 거기에서 잘 맞았다 못 맞았다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직업 검사 같은 그 적성 검사 이런 것들이 바로 인성 검사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형적으로 우리 수능은 바로 주어진 시간 안에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느냐라는 걸 따지기 때문에 능력 평가다라고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에는 메타 평가가 있고 고부담 평가가 있는데요. 메타 평가는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평가라서 메타 평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고부담 평가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평가를 고부담 평가, 그렇지 않은 평가를 저부담 평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평가에 있어서 일회성으로 한번 과연 평가가 제대로 되겠냐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 삼아서 하는 평가가 파일럿 평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의 경우는 바로 고부담 평가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듣기 평가할 때는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거 방해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고부담 평가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로 나눠서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평가의 특색은 바로 준거와 기능에 따른 평가 구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줄 쳐놓은 것이 그렇죠. 밑줄 쳐놓은 것들이 우리 주 관심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런 평가에 있어서는 항상 조심할 점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가에. 무슨 오류냐? 평가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가장 흔한 오류는 집중 경향 오류입니다. 특히 이제 수행평가를 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대개 그냥 보통이다의 점수를 많이 주는 거예요. 점수를 대부분 주는 거예요. 아주 뛰어나다? 그러니까 오지선다형의 점수를 주게 되면 되게 극단적인 5점을 주거나 극단적인 1점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이다나 좀 잘하면 좀 잘한다, 좀 못하면 좀 못하다. 그래서 이 정도지 극단적인 요소를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집중 경향을 띄어요. 중간에 몰린다는 거죠. 인상효과라는 것들은 후광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만나봤더니 엄마 아빠가 학력이 높아.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얘는 엄마 아빠가 공부 잘하니까 얘도 공부 잘하겠지? 라는 후광효과가 발생을 해서 얘는 공부 잘할 거야 하고 수행평가 점수를 높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의상 잘했겠지 하고 높여줄 수가 있어요. 바로 인성에 대한 오류고요.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데요. 관계없는 두 가지 행동 특성을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요. 얘는 잘생겼으니까 공부도 잘할 거야. 잘생긴 것과 공부 잘하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인상이 깔끔하니까 얘는 좋은 공부 잘할 거야 라고 막연한 추측을 하는 게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거죠. 대비 오류는 자신의 특성과 비교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즉 인간은 뭘 바라볼 때도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걸 바라보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하는 걸 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얘가 잘했어. 와 대단한데 하면서 높은 평가를 하죠. 내가 하는 것보다 얘가 못했어. 그러면 얘는 못해 하면서 낮은 점수를 주게 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게 바로 대비의 오류입니다. 근접의 오류는 뭐냐면 수행평가를 하는 아이들의 처음 할 때 점수를 하나를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 거기서 비슷비슷하게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게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앞에서 준 애들과 뒤에서 준 애들 간에 점수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수가 발생을 하는 거죠. 즉 근접한 것을 비슷하게 평가하면서 나타나는 오류가 누적이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관심에 따른 의도 오류가 발생하죠. 선생님이 측정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관심사항이 아니야. 그럼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점수가 왜곡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의도적 오류는 일부러 점수를 잘못 준 것이고 표준의 오류는 이런 겁니다. 일반 선생님이 갖고 있는 수행에 대한 판단 기준과 담임 선생님이 갖고 있는 수행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일반 학생과 이반 학생이 동일한 걸 했어도 점수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표준이 안 맞아서 발생하는 오류죠. 그래서 그런 오류가 있다라는 정도를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우리 경험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냥 읽어만 두시면 나중에 평가에 따른 오류 한 3가지를 드세요. 들면 되죠. 어려운 일이 아니죠. 가장 흔한 게 가장 외우기 쉬운 게 집중 경향, 인상 오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근접 오류, 그 다음에 표준 오류 같은 경우는 굳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쉽게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4가지 정도 쓰는 거야 어렵지 않죠. 논술 대응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출시가 많이 됐고 가장 다뤄졌고 앞으로도 잘 다뤄질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2015년 출시, 2018년 정시에 다뤄졌습니다. 2번 연속해서 나왔죠. 2번 나왔다는 거죠. 앞으로 또 나와도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평가하는 것들의 평가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기준에 의한 거냐 아니면 본인 대비해서 본인의 초기 상태 대비해서 어떤 거냐를 따지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 참조 평가냐 자기 참조 평가냐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준을 참조한다라면 판단의 기준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상대적인 서열로 보겠다, 상대평가. 절대적인 학생의 수준으로 보겠다, 절대평가예요. 상대적인 서열평가를 하는 것들을 갖다가 규준지향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규준이라는 게 뭐냐? 내부 표준이에요. 그러면 왜 상대평가가 내부 표준을 갖고 하는 거냐? 자, 상대 서열평가를 내게 되면 어떻게 내고 있는 거냐면 그 반의 평균을 내고 얘가 평균 대비 몇 점이 높다, 몇 점이 못하다라는 걸로 해서 점수를 낸 거거든요. 얘가 절대평가 점수인 80점이냐 90점이냐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평균 대비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했던 거였죠. 그렇게 해서 서열을 매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평균은 집단 내부 기준이기 때문에 규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집단 외부의 기준은 준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규준이 하면 영어로는 norm이에요. 준거는 크라이테리아예요.
내부의 표준이 기준이에요. 평균. 외부의 커트라인이 크라이테리아, 준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내부 기준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죠. 평균은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죠. 하지만 크라이테리아, 커트라인은 선생님이 정하는 겁니다. 60점 밑에는 꽈락이야 라는 것들은 선생님이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외부 기준이라는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외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는 원점수 자체는 무의미해요. 100점을 줬어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평균 대비 얼마나 더 높으냐 낮으냐. 그래서 서열부여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이죠. 그래서 규준이라는 것들은 원점수 비교절대이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은 원점수 비교절대는 항상 평균이죠. 이게 바로 상대평가입니다. 준거 지향평가, 절대평가는 고유 목표 도달 여부예요. 우리가 단원 목표가 수업 목표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학기 동안 배운 것들을 모아요. 그러면 25개가 나올 거예요. 엄성을 하면 25개의 목표가 나와요. 그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절대평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표에 해당되는 것들을 문제를 내는 거죠. 사칙연산에서 덧셈을 계산할 수 있다? 덧셈 문제 하나 내고, 뺄셈을 계산할 수 있다? 뺄셈 문제 하나 내고, 곱셈을 계산할 수 있다? 곱셈 문제 하나 내고, 나눗셈을 계산할 수 있다? 나눗셈 문제 하나 내고, 그래서 문제 4개 냈어요. 그래서 봤더니 나눗셈을 틀렸네요? 그러면 4개 중에 목표 3개는 달성을 했어요. 덧셈, 뺄셈, 곱셈은 했고 나눗셈만 달성 못했죠. 그렇게 따져보는 게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얘가 2개를 틀렸냐 3개를 틀렸냐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얘가 몇 등이냐는 의미가 없죠. 이게 바로 절대평가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상대평가는 상대적 서열을 매기는 겁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그러다 보니까 주 관심은 뭐냐면 학생들을 고르게 갈라내는 거예요. 성적, 개인차를 다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차 변별의 목적이다 보니까 다 맞을 문제부터 다 틀릴 문제까지를 다 고르게 수준별로 내는 거죠. 그래야지 변별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다 맞을 문제만 맞는 애, 다 틀릴 문제도 맞는 애는 정말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수준의 문제를 내고 여러 개를 내서 다 맞으면 얘는 정말 뛰어난 애, 정말 잘하는 애라고 해서 1등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관심은 뭐냐? 개인 대 개인의 비교예요. 결국 학교에서 지금 수능 내지는 내신에서 성적을 내는 방식의 관심은 뭐냐면 내 개인을 구분해내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등위부여가 목적이라고요. 개인차 극대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죠. 개인차는 당연히 존재를 해야 되고 그 개인차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가장 궁극적으로 목적은 25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0점짜리부터 100점짜리까지 하나씩 다 나오는 거죠. 0점, 4점, 8점, 12점. 각각 개인이마다 점수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게 목표죠. 추구하는 바죠. 이용은 그래서 뭘 하느냐? 등위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발 배치에 활용되죠. 대입 선발, 배치에 활용되죠. 배치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세요? 되게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 연합고사 같은 그 입학에 대한 시험을 보잖아요. 그 점수 가지고 1등하고 꼴등하고 1반, 2등하고 두 번째 하고 2반. 그래서 1반, 2반, 3반, 4반에서 균질화해서 그렇게 딱딱 묶어서 배치를 시키거든요. 왜? 반마다 수준이 같게,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바로 배치에 사용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반을 균질화해서 배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학교에서? 바로 반평균만 비교를 하면 그 반 선생님의 담임선생님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수치 부여가 가능한 거죠. 왜? 동일한 학생들 받아다가 한 해를 단위를 맡았는데 1반이 2반보다 평균이 월등하게 높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선생님들 같았죠? 학생들 수준 비슷하게 다 맞췄잖아요? 근데 일반이 반평균이 2반보다 월등하게 높아요. 그 얘기는 무슨 차이만 있었냐? 담임선생님만 차이가 있었죠. 담임선생님만 차이가 있었어요. 즉 담임이 잘 가르쳤어 1반은 반평균이 높은 거고 2반은 담임이 제대로 못해서 반평균이 낮은 거죠. 이렇게 수치부여가 돼요. 실제 평가 방식에 이런 게 쓰입니다. 여러 선생님들 학교 가셨을 때. 분류 선발, 배치, 행정적 기능에 사용이 되는 거죠. 인사고과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수능시험에 저 밑바닥 꼴등부터 만점 받아갖고 1등 한 애들까지 다 이게 부여가 되잖아요. 수능시험. 등위 부여가 목적이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상대평가의 관점이다. 반면 절대평가의 관점은 목표 도달 여부, 수업 목표로 적었던 것들이 달성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해당 과목의 특정 영역의 성취 여부가 중요한 거죠. 목표 달성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국어 목표로 삼았던 10개 목표를 10개 다 달성했냐? 9개밖에 못했냐? 4개밖에 못했냐? 라는 것들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목적은 누구나가 다 그 목표를 다 달성해서 완전 학습을 하는 게 목표이죠. 10개 목표를 세웠으면 10개 다 누구나가 다 맞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 달성 정도를 재는 거지 얘가 그 목표를 뛰어넘어서 엄청 높은 레벨에 가 있냐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생에서 갈 수 있는 레벨이 여기까지 있어요. 목표한 레벨이 여기예요. 그러면 애들이 여기를 넘었냐만 관심이지 여기 이렇게 1등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 관심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재는 게 목적이면 정말 어려운 문제도 내야죠. 하지만 목표를 넘었냐라는 걸 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목표에 맞는 쉬운 문제를 낼 수밖에 없죠. 목표에 맞는 문제들을 10문제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쉬웠던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맞고 맞았으니 완전 학습이 돼서 대부분 다 점수가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는 게 정상인 거죠. 준거 대비 수행을 따져요. 목표 대비 달성 여부를 따지는 게 준거 대비 수행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간 아내나 학생이나 여기나 여기 수준이나 다 같다고 보는 거예요. 다 목표 달성했다. 오케이로 보는 거라서 개인차 변별이 안 돼요. 개인차가 있다? 그 얘기는 뭐만 구분되냐면 목표 달성한 아이와 목표 달성 못한 아이만 구분돼요. 10명 중에 3명은 목표 달성을 못했고 7명이 목표 달성했어요. 개인차는 교육 실패가 3명 있었어요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개인차 극복 가능하고 이 교육 받고도 개인차가 나타났다면 교육 실패다 이거예요. 3명 실패했다 이거죠. 10명 중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것들은 주로 자격 부여를 할 때는 되게 괄학을 두죠. 괄학이나 커트라인을 둡니다. 60점 미만은 괄학 내지는 커트, 과목별 커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표 달성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목표 달성률이 나오기 때문에 목표 달성률 전체 75%, 95% 하고 달성률이 나오기 때문에 교수적 기능을 담당을 하는 거죠. 또한 문제 자체가 수업 목표로 삼았던 거를 측정할 수 있는 문제로 냈잖아요. 여기서는 개인차를 갈라내기 위해서 아주 쉬운 문제부터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다양하게 몰아서 냈고 여기서는 커트라인에 해당되는 문제만을 냈잖아요. 쉬운 문제를 냈잖아요. 그래서 교수적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달성을 했는지 못했는지를 구분하는 역할도 했다는 거죠. 주로 사용되는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입니다. 일종 보통을 하려면 70점 이상을 맞으면 되죠. 전형적으로 그 이상이면 같다는 거예요. 70점이나 71점이나 100점이나 다 똑같이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 69점은 부족하다라고 보는 거죠.
왜? 퍼트라인 70점을 못 넘었으니까. 이게 바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유형입니다. 요거는 내부 기준이냐 외부 기준이냐 기준에 따라서 기준 대비 어땠어? 라는 얘기를 하는 평가라면 자기의 초기 상태 대비, 처음 상태 대비 어땠어? 라는 것들을 하는 게 자기 참조 평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즉 이거는 기본적으로 진단 평가를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초기 상태를 재야 될 거지 않습니까? 자기 초기 상태, 교육받기 이전의 상태를 재는 게 진단 평가잖아요. 진단 평가 대비 성적이 올랐다 떨어졌다를 따지는 게 성장 지향 평가. 진단 평가에서 70점 맞았는데 최종적으로 100점 맞았다? 그러면 30점 올랐다 이거죠. 그러면 30점 하고 점수 주는 거예요. 향상 점수를 주는 게 성장 지향 평가였죠. 그래서 교사학습법에서 우리가 향상 점수를 취한다? 기본적인 전제가 진단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성장 지향 평가를 한 것이다 라는 걸 깔고 있다는 거죠. 구성지학습에서 했던 게. 능력 지향 평가, 이렇게 성장 지향 평가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가 과거 경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엄밀하게는 아니지만 우리가 비슷한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진보상이에요. 진보상이 뭐냐면 중간고사 성적 대비 기말고사가 평량평균이 가장 높았던 친구 반에서 3명을 뽑아서 진보상하고 주지 않습니까? 전교 3명을 뽑아서 진보상하고 주잖아요. 평량평균 높았던 3명을. 그게 바로 진보상이죠. 전형적인 성장지향 평가죠.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의 성적이 얼마나 올랐냐를 가지고 잰 거니까 약간 간편화된 성장지향 평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능력지향 평가는 사람마다 갖고 있는 능력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교 1등 하던 애가 반에서 3등으로 떨어졌다. 1등 하던 애가 반 3등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반에서 3등이면 공부를 잘한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난리가 나죠. 너 왜 공부 안 해? 하면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왜? 걔는 능력이 높은데 안 하고 떨어졌다 이거예요. 능력지향 평가 개념이 들어간 게 뭐라고요? 너 그렇게 하고 대학교 가겠어? 왜 그래? 하고 부모님 모시고 와 하고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에서 40등 하던 애가 반에서 10등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반 3등보다 10등은 당연히 못하죠. 하지만 선생님이 40등 하던 애가 10등 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이고 야가 인간 듣네. 선생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실상은 능력지향 평가가 반영된 결과죠. 요거에 그나마 가까운 것이 지능검사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짧은 시간에 누가 더 많이 푸느냐를 따져본 거죠. 그러면 0에서부터 출발해서 몇 점이냐라는 거에 그나마 그게 좀 가깝고요. 현실 적용 사례는 아마 반 1등짜리가 그러니까 전교 1등짜리가 반 3등 하면 난리 나고 반에서 40등 하던 애가 10등 하면 선생님이 좋아서 난리 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능력지향 평가가 반영된 결과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실 사례로 꼽을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능력지향 평가의 관심사항은 과연 그 사람이 최대 능력을 발휘를 했느냐가 관심이에요. 얘가 갖고 있는 능력이 100인데 40만 발휘했냐, 60을 발휘했냐, 100을 발휘했냐, 120을 발휘했냐 라는 데 관심을 갖고 있죠. 반면 성장지향 평가는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냐면 최초 가졌던 점수 대비 얼마나 올랐냐. 이 사람이 국어에 대해서 60점의 능력밖에 안 가지고 있었는데 100점이 돼서 40점이 올랐다.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능력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능력지향 평가라는 것들은 목표는 개별학습이에요.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교 1등짜리와 반 40등짜리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죠. 개별학습이 목표인데 성장지향 평가라는 것은 사람마다 최초 성적보다 많이 클 수 있는 것들은 올라갈 수 있는 건 다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슨 점수를 받았냐, 잘했냐, 못했냐는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얘가 지 능력 대비 많이 했냐, 얘가 처음 점수 받은 거에 비해서 많이 컸냐, 덜 컸냐 라는
본인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개인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 타인 대비는 관심사항이 아닌 거죠. 비교는 보유한 능력 대비 얼마나 수행을 잘했냐라는 걸 보는 것이 능력지향 평가라면, 성장지향 평가라는 거는 초기 대비 얼마나 올랐냐, 얼마나 커졌냐라는 게 관심인 거죠. 개인차 능력지향 평가는 성장지향 평가는 고려 안 합니다. 비교를 안 해요. 본인만 생각해요. 개인차가 당연히 있겠죠. 있겠지만 고려사항 자체가 아니에요.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같은지 다른지를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고려를 안 해요. 이용훈 능력지향 평가는 주로 최대 능력을 발휘했냐, 교수적 기능을 주로 담당을 하는데, 성장지향 평가는 학습 능력, 향상 능력, 얼마나 성장을 했냐, 앞으로도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고 노력을 하겠냐라는 데 관심을 갖는 게 성장지향 평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보면 능력지향 평가는 없는데 성장지향 평가의 경우는 진보상 정도가 그나마 좀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면 독일의 경우가 성적을 어떻게 내냐면 VGF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very good, good, fault입니다. 그래서 very good을 몇 프로를 주냐면 10%를 줘요. good을 그 다음 40%를 줘요. fault를 50%를 줍니다. 그래서 한 반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반절이 재수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독일은 졸업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졸업을 했다면 과목별로 다 상위 50% 안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전 과목을. 어떠한 형태가 됐든. 그래서 막 8년씩 수업을 듣는 애들이 흔합니다. 8년씩 대학교 졸업을 못하는 애들이 흔해요. 그 정도로 치열하게 공부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적을 주려고 봤더니 자기는 세 가지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을 어떻게 주냐면 A 10%, B 40%, C 50%를 줍니다. 이해되셨죠? 그랬던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성장지향 평가가 나름 의미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구성주의 학습 방법에서 향상 점수를 낸 것들이 다 전형적인 성장지향 평가지 않습니까? 향상 점수를 냈잖아요. 진단평가 결과 점수에서 얼마나 올렸냐에 따라서 높은 점수를 줬단 말이에요. 성장지향 평가. 이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사전에 낮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틀릴 소지가 있는 거죠. 성장지향 평가를 한다는 사실들을 학생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단평가를 할 때 그래? 내가 점수를 잘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진단평가할 때는 점수를 많이 틀려야겠네? 그러면 내가 진단평가 때는 많이 틀리고 본 시험에서 많이 맞으면 내가 점수가 높잖아. 나 그러면 처음에 빵점 맞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 교육적인 게 바람직한 그 결과냐 이거예요. 그거는 꼼수 부려라 밖에 안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성적 차이 점수의 신뢰도가 낮은 거죠. 성장지향 평가를 하게 되면 얘가 80점을 맞았어요. 얘는 5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80점이 잘한 거냐? 그거 알 수 없죠. 80점을 잘했다는 하면 얘가 처음에 20점 맞다가 100점을 맞았는지 빵점이었는데 80점을 맞았는지 알 수가 있고 5점짜리는 95점짜리가 100점 맞아갖고 5점 맞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적의 분포를 냈을 때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게 그 가장 큰 한계가 있는 거죠. 현재 수준을 가늠할 수는 없다는 게 가장 큰 한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참조평가, 자기참조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 능력지향평가, 성장지향평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경험이 있어요. 지금의 수능에 의해서 지금의 내신 성적은 상대평가를 해갖고 등급화를 해서 줍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의 취지상 안 맞는 거예요. 등급화를 왜 시켜요?
개별의 별 차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수준별로 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등급화를 시키는 이유가 그건데 서열평가를 내서 등급화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이도저도 아니고 짬뽕되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목표 달성도를 재는 절대평가를 해서 등급화를 합시다 라고 했어요. 절대평가를 허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마다 성적 부풀리기가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냐? 내가 목표 달성도에 따라서 제대로 재서 줬어요. 그러면 목표 달성을 못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은 당연히 점수가 떨어져서 등급이 1등급이 아니겠죠. 그러면 학교에 선생님, 그 학부모 쫓아와서 난리를 칩니다. 다른 학교는 1등급 아닌 애들이 없을 정도로 다 성적이 다 1등급이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대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는데 왜 우리 학교는 애들을 대학교를 못 떨어뜨려서 안 다닙니까? 왜 우리만 제대로 평가해갖고 2등급, 3등급이 수두룩 한 거예요? 미쳤어요? 라고 난리를 치는 게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고 굳이 억지로 틀리려고 노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시험점을 굉장히 쉽게 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 변별이 안 된다 그러면서 1등급을 다 줬던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상대적 서열평가 하세요. 그래서 절대평가식으로 누구나 100점 맞을 수 있게 하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등급이 떨어지는 거죠. 상대적 서열평가에서. 실수 한 번만 하면 걔는 완전히 그냥 아작이 나는 거죠. 그래서 대입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상대평가에 따라서 균질하게 쫙 서열화를 시키는 거를 선생님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뀐 겁니다. 과거에 수능과 내신을 할 때 내신도 지금은 다 상대 서열에 의해서 등급화를 하고 있지만 절대평가를 썼던 시점이 있었고 그때 문제가 됐던 거는 바로 이 성적 부풀리기에 성적 부풀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성적 방식 그 채점의 평가의 유형이기 때문에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둬야 돼요. 왜? 이게 현행 평가 방식이고 현행 대입의 평가 방식의 수능과 내신 성적의 평가 방식의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려면 그거에 상반되는 다른 대안으로서 비교해서 알아야지 대안 제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상대평가에 대한 대안은 절대평가일 수밖에 없죠. 기본 개념은 학생들 간의 개인차를 드러내서 상대적 서열을 매기고 서열에 의해서 차이를 드러내는 게 목적인 평가가 상대평가이죠. 그래서 이때 판단의 기준에 되는 거는 바로 평가가 노음에 해당되는 규주제. 평균 대비 높았다, 낮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1등부터 꼴등까지 점수표가 다 되는 거죠. 원점수는 의미가 없어요. 100점을 맞았든 70 몇 점을 맞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평균 대비 높았다, 낮았다, 몇 점 차이가 났다 가지고 서열화 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랭킹 프로테이지를 내는 게 목적이죠. 상위 1%에 속한다. 상위 5%에 속한다. 로 랭킹 프로테이지를 내는 게 목적인 거죠. 원점수 76점은 아무 의미가 없죠. 상위 몇 프로에 속하냐가 관심일 뿐이죠. 이게 바로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는 대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수업 목표로 제시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마다 단원별 목표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내서 그거의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차이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목표했던 수준의 문제를, 이 수준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달성할 수 있게. 즉, 쉬운 문제가 되겠죠. 학생들 입장에서. 여기서는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를 여러 개를 내서 점수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여기는 목표 달성 레벨을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죠. 꼬아서 내는 문제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꼬아서 내는 문제가 무지하게 많은 거고. 준거는 최저학습 목표죠. 여기. 누가 정한? 전문가인 교사가 정한. 70점을 커트라인으로 난 정했어. 왜? 70점이라 하면 수업 목표로 냈던 10개 중에 7개 이상을 맞춘 거니까. 달성한 거니까. 최저학습 목표로. 그러다 보니까 70점이냐, 60점이냐, 100점이냐는 의미가 다르죠. 목표 달성에 10문제를 냈는데 하나당 10점씩 해서 100점이다? 목표 달성을 다 했다. 70점이다? 목표 10개 중에 7개만 달성했고 3개는 틀렸다. 60점이다? 10개 중에 6개만 달성하고 4개는 달성을 못했다. 그러니까 원점수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여기서는 서열을 내는 게 목적이라서 원점수가 몇 점이냐, 100점이냐, 80점이냐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단지 몇 등이냐만 중요했죠. 자, 그래서 여기 상대평가할 때는 선발교육관을 갖게 되고 정상분포를 전제를 하고 이렇게 분포를 시켜요. 여기가 평균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그래서 정상분포를 하면 평균 안에 있는 이 분포가 전체에서 한 64% 정도가 이 안에 들어오는 거고, 이 2시그마 안에 들어오는 게 약 95%가 이 안에 들어오는 거고, 3시그마 안에 들어오는 애들은 대개 99%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들어오게 분포라는 게 정상 분포죠. 이렇게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도록 평가 도구인 시험을 내겠다는 거예요. 애매한 문제, 꼬아서 낸 문제를 포함해서 다 틀리는 문제부터 다 맞을 수 있는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를 내겠다는 거예요. 절대평가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발달교육관이고 부적 편포를 가정을 해요. 부적 편포를 가정한다는 거에 의미는 뭐냐면 누구나가 다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하위 5%만 교육 목표 달성을 못하는 거예요. 다 목표로 커트라인을 삼았던 70점을 다 넘는 거예요. 쉬운 문제를 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은 수준 차이가 나는 거냐? 아니에요. 다 같아요. 목표 달성한 사람들, 못한 사람들로 구분할 뿐이에요. 부적 편포에서 부적 편포인 이유가 뭐냐면 평균이 여기고 모드 최빈값이 여기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균에서 최빈값을 뺐더니 모드를 뺐더니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이 모드가 여기가 높은 점수고 이게 낮은 점수일 거 아닙니까? 0점이고 이게 100점이면 낮은 점수가 평균이고 높은 점수가 모드일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부호가. 그래서 부적 편포라는 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정적 편포라는 얘기는 평균에서 최빈값을 뺐더니 이게 플러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평균, 여기가 최빈값. 그래서 부적 편포라는 거는 소수만이 목표 달성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 목표 달성을 하는 것들을 부적 편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평가에서 물어야 될 거는 목표 달성, 목표 수준에 해당되는 문제를 내고 그거에 달성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게 목표니까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굳이 틀려라고 하는 문제를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수업을 들어서 공부를 했다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문제를 냈을 거잖아요. 장점은 교사가 평균 몇 점 나와야 되라고 의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애매한 문제들을 쫙 25문제를 모아서 내면 그 중에서 많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는 맞고 좀 덜 열심히 하는 애는 틀리고 해서 쫙 분포를 할 거 아닙니까? 교사의 주관을 늘릴 필요가 없어요. 얘가 1등, 얘가 2등. 내가 얘는 1등을 맞아야 돼, 얘 2등을 맞아야 돼. 의도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내면 알아서 1등부터 점수가 나오잖아요. 쫙. 그래서 얘까지는 1등급, 얘까지는 2등급 하고
내가 관여할 필요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숫자만 내주면 되잖아요. 평가자가 편견을 가지거나 객관성을 유지를 뭐 안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자동으로 쫙 하고 나오죠. 그다음에 사람마다의 차이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개인차 변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수능 성적 나와서 제가 왜 떨어졌습니까? 라고 그러면 네가 점수가 몇 점이 낮아. 아니 그 몇 점 낮은 게 문제가 돼요? 아니 네가 하나로 더 맞았으면 네가 됐겠지. 네가 못 맞았으니까 떨어진 거지. 라고 해서 객관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쟁을 통해서 외적 동기유발이 돼요. 무슨 얘기냐? 전교 1등은 내가 1등 자리를 놓칠까 봐 두려워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전교 2등은 내가 한 명만 제끼면 되는데 한 명을 못 제껴서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요. 전교 3등은 나도 1등 하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1등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경쟁을 통한 외제적 동기유발이 되는 거죠. 과도하게 그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학교마다는 1등부터 100등까지 이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적이지 못하죠. 외제적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의 그 동기유발이 된다는 면에서 상대평가는 장점을 갖고 있죠. 대신 단점은 어떤 게 있냐면 꼬아서 낸 문제를 그걸 열심히 파악해서 맞춰낸 애가 과연 학습을 제대로 했다라고 할 수 있냐? 진정한 학습 능력 평가가 아닌 것 같다. 목표 달성했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얘가 더 잘 맞았다고 그래서 개인차 변별이 있을 뿐이지 얘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 미미한 차이를 갈라내기 위해서 꼬아서 문제를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게 진정한 학습평가를 하는 게 아니다. 평균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개입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점수 분포를 놓고 내가 학습을 교사가 제대로 가르친 거야, 못 가르친 거야 라는 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잘 못 가르쳤어도 1등부터 꼴등이 나오는 거고 잘 가르쳤어도 1등부터 꼴등이 나와요. 그러니 시험을 본 결과는 교사학습 개선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나왔다고 애들 성적 차이 이렇게 된다고 그걸로 끝. 그래서 교사학습에 도움이 안 되죠.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도출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교 1등을 뺀 나머지는 다 실패자예요. 전교 1등을 뺀 나머지는 다 실패를 한 사람이에요. 누적적인 실패를 하게 되면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이죠. 학습자의 정서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1등 자리도 괴롭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번에 하루라도 밤새면서 공부 안 하면 전교 1등 놓치는데. 암기 위주의 교육, 선택적 교사학습을 조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암기를 개별로 다 해두지 않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꼬아서 낸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선택적 교사학습을 조장하는데 자 이렇게 평가하는 거에 대부분이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으로 문제를 냈겠죠. 즉 선택학습을 조장하는데 뭐냐? 오지선다형으로 나올 만한 문제는 시험에 나오니까 학습을 하고 오지선다형에 나오지 않을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학습을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에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오지선다형,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나올 만한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에 안 나올 만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의미를 따져보는 게 아니라 이거 시험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라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평가의 경우는 주로 학생 분류 선발, 대입에 사용되는 게 상대평가인 이유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지능, 적성, 성격을 측정하는 것도 이렇게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전형적인 지능의 경우가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인 115, 85, 15인 정규분포로 만들어낸 게 지능지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면 절대평가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 장점은 목표 달성 정도를 문제로 낸 거잖아요. 이 레벨에 해당되는 문제를 다 냈고 거기에 다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보기 때문에 목표 달성률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나오는 거죠. 얘는 70점? 그러면 목표 달성률 70%. 그 다음에는 60점? 목표 달성률 60%. 그러면 목표 달성률 90% 이상인 애가 전체 반에서 몇 명? 하면 몇 프로가 목표 달성했다. 목표 달성률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나오잖아요. 성적 자체가 목표 달성률이잖아요. 수업 목표 달성률. 긍정적인 자아 개념. 문제가 왜냐하면 어렵고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 맞추라고 내는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 자아 개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진정한 학습 효과를 비교할 수가 있죠. 즉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업 목표가 있고 그 목표 달성 정도를 쟀기 때문에 A 학교나 B 학교나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문제가. 똑같은 문제는 아니겠지만 수준이 차이가 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목표 달성도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A 학교에서 70점이다. 그럼 B 학교에서 60점이다. 그러면 아 얘가 목표 달성이 떨어지는군 해서 비교가 가능하죠. 문제는 달랐겠지만 목표 달성률로 봤을 때는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학습 효과 비교가 가능해요. 학교가 달라도 시험 문제가 달라도 비교가 가능하다고요. 교사 학습 방법의 개선의 내용들을 알 수가 있죠. 수업 목표를 10문제를 내고 몇 점을 맞았냐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를 보면 그게 어느 영역이다, 어느 수업 목표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쪽 부분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럼 다음 수업할 때는 그쪽 부분은 어떻게 수업을 개선할까라고 고민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도형 한 문제, 도형, 연산 한 문제, 확률 한 문제, 통계 한 문제 이렇게 4문제를 냈을 거 아니에요. 어디가 틀렸냐 그러면 연산 쪽이 많이 틀렸다? 그러면 아 연산 쪽에서 뭔가 교수 학습 방법에 문제가 있었나 보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업에 대한 그 개선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대신 단점은 뭐냐면 그래서 왜 70점이 꽈락인데 왜 60점이 꽈락인데 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외에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교사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라는 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왜 60점이에요? 왜 90점이 아니고? 왜 100점이 아니고 60점입니까? 왜 커트라인 60점이에요? 라고는 할 말이 별로 없다고요. 전문가로서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소신이에요. 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개인차 변별이 안 돼요. 왜? 70점짜리나에서부터 100점짜리는 그냥 패스라고요. 0점부터 69점까지는 페일이에요. 같다고요. 점수 차이 나는 게 그게 능력 차이나 성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고요. 개인차 변별이 안 되죠. 쉬운 문제를 냈잖아요. 맞추라고 낸 문제를 냈잖아요. 틀리라고 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차가 안 드러나죠. 다 맞추는 문제 형태가 되는 거죠. 점수가 변산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분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등위가 안 매겨진다고요. 1등 30명, 등위를 매기면 1등 30명, 2등 400명, 공동 1등 30명, 공동 2등 500명, 공동 3등 700명, 공동 4등 4명.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죠. 공동 5등 5명.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변별이 안 되죠. 성적 부풀리기 가능성이 있죠. 선생님이 이 수업 목표 달성 여부를 쟀는지 그 밑에를 쟀는지는 선생님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누구나가 다 굳이 억지로 틀리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틀릴 수 없는 문제를 냈다. 그러면 성적 부풀리기가 나타났고 기존에 내신 성적 관련돼서 그렇게 크리티컬하다 보니까 성적 부풀리기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서도 그 당시에 그랬다고 그래요. 이걸 틀리는 놈이 있겠나? 싶었는데 그걸 틀리더래요.
이 문제를 틀리는 놈이 있겠냐 싶어서 전원 다 100점 맞겠지라고 했는데 그걸 틀리더래요. 그래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 야 도대체 이걸 왜 틀린 거야? 시험 문제 안 봤는데요? 어떻게 썼어? 연필물에서 그냥 그대로 적었어요. 아니면 1번 그대로 다 적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의도적으로 틀리고자 하는 애가 아니고서는 틀릴 수 없는 문제를 내면서 성적 부풀리기 가능성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내용물 살펴보는 거 5분이 아까워서 1분 다 찍고 끝낸 거죠. 활용은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평가하고 교육 내용의 위계, 사회적 영향이 큰 전문직의 자격증 여부 판정에 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육학과 전공에서 과락제도를 두고 있잖아요. 1차 시험에도. 전문직으로서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커트라인 밑에는 과락이라고 보는 거죠. 절대평가 제작의 일반 원리를 보면 명료하게 규정을 해야 되고요. 바로 절대평가.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업 목표의 구체적인 행동 목표로 진술되어 있는 거를 반영할 수 있어야 돼요. 사칙 연산에 덧셈을 계산할 수 있다. 뺄셈을 계산할 수 있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고요. 모집단의 대표 분량을 추출을 해야 돼요. 수업 목표 달성 여부를 재는 거지 꼬아서 개인차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목표 달성한 여부를만 보면 된다고요. 행동 목표가 반영된 시험을 내야 된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일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개를 또 집중해서 살펴본 이유는 심층 면접에서 나오기도 쉬워서 그래요. 현재 대입 수능의 방식의 대입 시험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지는 내신 성적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는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걸 물으면 딱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간에 어떤 관계고 어떤 차이가 있고 장단점이 어떻게 있느냐라는 걸 물은 문제라고요. 구체화해서 묻는다면 현 내신 성적 부회 방식은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단점이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무슨 개념을 써야 되며 이거죠. 그거는 무슨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써야 됩니까? 이거 답변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론으로 보면 상대평가, 절대평가지만 실제로 보면 현재 수능 방식의 문제점, 현재 현재 학교 성적을 내서 내신을 산정하는 방식의 개념, 문제점, 대안, 그 대안을 사용하는 이유를 쓰세요. 그러면 딱 이 표를 읽는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